10월 28일. 아직도 저는 그날이 꼭 어제처럼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빌어먹을 정도로 높고 파랗던 하늘이며 콧노래를 부르며 상쾌하게 시작했던 그날의 아침까지도 말이죠.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버린 저의 큰아들의 얼굴을 시체 안치실에서 발견했을 때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라고. 절대로 내 아들일 리 없다고 말하면서도 저는 이미 하얀 천을 걷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제게 다녀오겠다, 저녁엔 외식하자 그렇게 말하던 형석이가 확실하단 걸요. 비록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얼굴에 상처가 많았지만 실루엣만으로도 머리카락 끝만 봐도 부정하긴 힘들었던 겁니다. 경찰은 소리를 지르며 우는 저를 대신해 며느리에게 물었죠. 확인 가능하실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도 있고 신원 확인을 먼저 해야 해서. 며느린 덤덤하게 시체의 손을 확인했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남편 맞아요. 손가락이 하나 없거든요. 이전에 일하다가 사고로 새끼손가락이 없어요. 여기 사인하면 되나요? 네, 확인 감사합니다. 일단 올라가서 확인서 하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도 며느린 누가 사고에 휘말렸는지 합의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며 경찰과 함께 위로 올라가 버리더군요. 반면 저는 안치실 근처의 의자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원망했죠. 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식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다못해 꿈자리가 좋지 않다거나 거울이 깨져서 불길한 기분이 들거나 하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저 아들이 언제 올지, 외식으론 뭘 먹으면 좋을지 떠들기만 했었으니까요. 심지어 속으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생각까지 했던 겁니다. 때문에 그 감정들이 저를 더 괴롭게 했죠. 조사가 다 끝나고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저는 방 한 구석에서 울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린 그렇지 않았죠. 처음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슬픔을 표출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고 누구 하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린 며칠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겁니다. 그건 장례를 치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그때도 저는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슬픔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숨죽여 울었겠다 하고 최대한 이해하려 했었죠. 헌데 어느 날은 아이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아가, 너 반지는 어쨌니? 결혼 반지 말이다. 아, 그거요? 팔았어요. 팔았다고?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괴로워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며느린 살짝 웃으면서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하더군요. 그거 팔고 이거 샀죠. 예쁘죠?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미리 사둔 거고요. 비싸다고 느낄 때가 가장 싼 거라고, 금이란 게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반지랑 이것저것 해서 다 팔고 이걸로 샀던 거예요. 큰애 반지까지 팔아서 그걸 샀다고? 아니, 장례 치를 때도 계속 끼고 있었는데 그걸 도중에 뺐다는 거니? 야, 아무리 괴로워도 그렇지. 그럼 아깝게 그걸 태워요? 다 두고 가야죠. 죽은 사람인데. 그리고 딱히 괴로운 게 아닌데 어머님은 자꾸 왜 제가 슬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무슨 소리니? 반지 보고 있기 괴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야? 네. 누가 죽은 건 죽은 거고 어차피 죽은 사람은 그런 거 몰라요. 아시잖아요. 애도하고 그리워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서 와요? 더구나 남편 사고 날 때 다른 사람 다치게 해서 그 합의금도 만만치 않고요. 갈 거면 곱게 가든가 하필이면 사고에 엮여서.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들도 다른 사람들 사고에 엮인 거잖아. 그 보복운전인가 하는 차량 사이에서 사고 난 거였어. 그걸 몰라서 그래? 알아요. 근데 어쨌든 돈은 들잖아요. 온전히 피해자로 남았어야지 그걸 피하겠다고 인도에 왜 침범을 해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보복운전한 사람이 본인 잘못 아니라고 우기고 있고 인도로 뛰어든 건 남편이 맞긴 하니까요.
걔도 살려고 피한 거지. 경찰에서도 그랬잖아. 제가 강하게 반박하자 며느린 귀찮은 파리를 쫓듯 손짓하며 말했죠. 됐고 더는 그 이야기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 뭐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요? 지금 뭐라고 했니? 촌스럽게 못 들은 척하세요. 뭐 설마 여기 계속 사시겠다는 거 아니죠? 하도 울고불고 하시기에 양심껏 그냥 두긴 했지만 이제 장례도 끝났는데 언제까지 계실 건데요? 설마 지금 나더러 나가라는 거니? 그럼 저랑 사시게요? 여기 이제 제 집이에요. 남편 명의로 했으니 남편 죽으면 당연히 제 몫이니까요. 남편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은 뒤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너 어쩜 나한테 이래? 같이 살자고 해서 내가 여기 이 집 구매도 너한테 내가 돈도 줬잖아.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걸 줬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구매요? 무슨 구매요? 증거 있어요? 너 원래 이런 애였어? 나한테 같이 살자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돈 보태라. 그럼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다며 데려온 게 누구니? 너잖아! 제가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니 며느린 시끄럽다는 듯 귀를 파며 대꾸하더군요. 누가 뭘 받아요? 전 들은 바가 없어요. 증거도 없고. 그냥 제가 할 말은 아까랑 다르지 않아요, 어머님. 이 집 이제 제 거니까 나가세요.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며느린 희미하게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죠. 참, 나가시게 되면 제 남편 짐도 좀 같이 가지고 가실래요? 저것도 들고 있으면 다 짐이고 죽은 사람 물건 손대는 것도 찜찜해서요. 머리 터진 귀신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친엄마도 아닌 주제 아들 생각하는 척 역겹네. 기다려주려고 했더니 당장 나가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린 던지듯이 제 짐과 아들의 짐 몇 개를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가지고 있던 돈으로 지하 단칸방을 구했고 그곳에서 겨우 아들의 짐을 풀어야 했습니다. 옷도 몇 벌 없었고 낡은 신발도 달랑 2켤레 뿐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슬픔이 더 밀려왔죠. 사실 며느리의 말처럼 저는 큰아이의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큰아이는 더 아픈 손가락이었고 그 아이를 처음 보게 된 것은 제가 결혼하고 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이끌고 밭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의 품에 그 아이가 있었죠. 저는 이끌리듯 다가가 막 태어난 그 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군데요? 시어머니는 절 노려보며 대꾸했죠. 이게 뭐냐니? 이 집 장손이 될 수도 있는 아이한테 이거라니? 장손이요? 어머님. 어머님은 바로 고개를 돌렸고 저는 남편을 보며 되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말을 좀 해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5년이야. 당신이랑 결혼하고 자그마치 5년이나 아이가 안 생겼잖아. 그래서 나도 대책이 필요했고 뭐 어쩌다 보니 다른 여자를 좀 만났어. 그래서 그래. 어쩌다 보니? 나 지금 임신했어. 당신 아이 임신한 여자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알아, 아는데 성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아이 낳다 잘못되면 당신 어머니도 당신 낳을 때 돌아가셨다며. 그게 다 유전이라니까? 그래서 대비하자는 거지. 대비?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천기저귀를 제 얼굴에 던졌죠. 누구 앞이라고 내 아들한테서 미쳤다고 말을 해? 감히 남자 마음 하나 못 잡고 임신도 빠릿빠릿하게 못한 게 잘못이지. 다른 며느리들은 결혼 5년이면 못해도 둘, 아니 셋은 낳았어. 내 아들이 오죽하면 그랬겠니? 대를 이어야 하는데 깜깜무소식이었으니 얘도 급해서 그랬겠지. 핑계인 거 어머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치마만 둘렀다고 하면 동네 여자들한테 한 번씩 손대는 사람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남자가 그럴 수 있지. 그럼 넌 정상이니? 다른 집 같았으면 진작에 너 쫓아냈어. 그래도 조강지처 안 버리겠다고 이 아이 친모 네 앞에 끌고 오지도 않았고. 애만 데리고 온 것에 감사해야지. 그리고 우리도 아이 낳고 다 결정할 거야. 뱃속에 걔가 아들이기만 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
아들 낳기만 해. 그럼 알아서 해결될 테니까. 저는 고통에 힘들어하는데 시어머니 품속에서 평안하게 잠든 그 아이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아이를 안곤 웃을 때도 끔찍했고 이따금 우는 소리도 귀에 거슬릴 정도였어요. 그땐 정말로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싫었죠. 매일 물 떠놓고 기도하면서 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길 그렇게나 바랬고요. 그렇게 3개월 뒤 제 아이가 태어났던 겁니다. 아들이다, 아들이야. 이게 무슨 경사니? 우리 며느리 정말 장하다. 저는 숨이 껄떡 뒤로 넘어가는 와중에도 몇 번이나 물었어요. 진짜 아들이에요? 그럼. 어쩜 이렇게 내 아들 어릴 때랑 똑같은지 아주 빼다 박았어. 잘했다. 이제 너 고생은 끝이야, 끝. 우리 집대를 이렇게 이어줘서 고맙다. 그때 느꼈던 기분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평소에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시어머니가 절 인정했고 개차반이었던 남편도 제 손을 잡아줬으니까요. 이제 됐다. 이거면 결혼 생활이 조금은 덜 고달프겠다. 속으로 안도하기도 했죠. 그런데 제 행복은 그 아이에게는 불행이 되었고 얼마 안 가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개차반 아니랄까봐 그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기로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를 미워하긴 했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죠. 고아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렇게 어린애를 어딜 보낸다고? 다 해결하겠다는 게 그런 뜻이었어? 아들만 낳으면 문제가 끝난다는 게 그 뜻이냐고. 남편은 제 말에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당신이 아들만 낳으면 된다고. 애초에 엄마랑 그렇게 결정했었어. 당신도 저 아이한테 딱히 정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줄 알고 출생신고도 안 했다고. 잘했지? 여보, 아무리 그래도 당신 애야. 당신도 알았던 거 아니야? 그럼 해결이 무슨 해결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물 떠놓고 빌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착한 척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난 몰랐어. 적어도 친엄마한테 보내주거나.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제 친엄마 다방 여자야. 애 주면서 돈 달라던 그 여자가 잘도 키우겠다고 하겠다. 아니지. 데리고 갈 수도 있지. 근데 나중에 이 아이를 빌미로 우리한테 빌붙으면 그거 감당할 수 있어? 여보, 그래도 너무 어려. 아직 너무 어리다고. 그럼 어쩌라고.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뭐 애 낳다니 모성애가 아주 철철 넘쳐 흘러? 꼴 보기 싫다고 애 한 번 안아준 적 없던 사람이. 차라리 내가 키울게. 이때 시어머니도 끼어들어서 말했죠. 이미 결정한 거니까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겨우 3개월 차이야. 세상에 어떤 집에서 접자식이 본처 자식을 같이 키운다니. 내 친손자한테나 잘하라는 뜻이다. 알았니? 어머님, 그래도 고아원은 아니잖아요. 전 그러면 차라리 어디 키워준다는 곳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주변에 아이를 아예 못 낳은 집도 있을 거잖아요. 네? 안 될 일이지. 결국 그것도 다 연결돼 있어. 근본이 글러먹은 아이야. 나중에 커서 얘가 사고라도 치면 우리한테 불똥 안 튄다는 보장이 있어? 피라는 거 무서운 거다. 그러니 괜히 엮일 생각하지 말고 딱 잘라버려. 진짜로 남편 말처럼 아이를 출산한 뒤라 모성애가 넘쳤을지도 모르고 지금 생각하면 호르몬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저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는 제 나이 11살에 고아원에 버렸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고아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기에 저는 절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억지를 부렸고 결국 두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나 남편 모두가 그걸 못마땅히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결정에 대해서 정 그렇게 키우고 싶다면 키워. 근데 우리 아들 돈, 내 돈은 절대로 안 보탤 거다. 학교든 뭐든 보내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그렇게 보내. 나중에 물러달라 할 생각도 말고. 라고 으름장을 놨고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키우는 건 상관없어. 근데 내 아들, 우리 친아들이 누군진 분명히 해둬. 내 아들 힘들게 하거나 하면 내가 당신 모르게 갖다 버릴 테니까 알았어? 그 사람들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쓰레기였습니다.
인간 이하였고 양심도 뭣도 없었죠.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어린 아기를 방치하기도 했고 오로지 저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작은 애만 끼고 돌더군요. 그래서 저는 두 아이를 일란성 쌍둥이라며 출생신고를 같이 하고 최대한 공평하게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땐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돈을 벌면서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보단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절 힘들게 했죠. 두 아이를 똑같이 키우려고 했던 것뿐인데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파르르 떠셨거든요. 내가 몇 번을 말해. 어디서 똑같은 걸 사서 나눠? 넌 배알도 없니? 어떻게 첩자식한테 친자식이랑 똑같은 걸 입혀? 준석이 친엄마면 마땅히 준석이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지. 형석인 출생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다고 몇 번을 말해. 이건 명백한 차별이야.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은 그만하세요. 아무리 어려도 어느 순간 알아들을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더 신경 쓸 테니까 제발 네? 지켜볼 거다. 공평하니 뭐니 하면서 똑같이 굴면 진짜 형석이 내다 버릴 거야. 알아먹어? 알겠습니다. 어머님도 약속하세요. 절대로 비밀로 하겠다고. 네? 너 하는 거 봐서. 잘해. 내가 두고 볼 테니. 두 아이를 최대한 공평하게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대놓고 차별을 했고 저는 남겨진 큰아이에게 그만큼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시어머니와 남편은 차별한다며 난리를 쳤고 더욱더 작은 애만 감싸고 도는 게 반복됐죠. 어린 시절 두 아이는 굉장히 친했지만 11살인가 12살부터 조금씩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어린아이였어도 본능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다는 것쯤은 알게 된 거였습니다. 작은 애는 어느 순간부터 형이라는 말도 하지 않더군요. 더구나 자신의 아빠와 할머니만 믿고 점점 더 버릇이 나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반면 첫째는 집에서는 말수도 없어졌고 눈치를 보기까지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것조차도 질색을 하셨죠. 쟤는 어쩜 도통 정이 안 가. 어린애가 저 눈치 보는 거 봐라. 아우 징그러. 어머님 말이 그렇다는 거야. 내가 무슨 짓 했니? 준석 애미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형석이 애미라고 해주세요. 애들이 이제 커서 그런 거 다 알아요.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티내지 않겠다고. 어디서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너 자꾸 그럼 내가 다 말하는 수가 있어? 그리고 애초에 네가 왜 형석애미야? 형석이 낳은 사람 따로 있는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큰애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죠? 아니면 아예 이름 빼시던가요? 그냥 애미라고 부르면 됐니? 그건 그렇고 나 돈이나 좀 다오. 남편은 결혼하고도 내내 여자 문제, 술 문제로 골치를 썩였다가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시어머니는 심심하면 아이의 출생을 빌미로 저를 잡고 늘어졌고요. 본인이 나이 들어 일을 못하게 되니 제가 유일한 집안의 가장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잠잠하다가도 돈 필요하면 한 번씩 그런 협박을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다며 장학금을 받았는데 작은애가 질투를 심하게 했다고 했죠. 그러자 달래주려고 했는지 시어머니가 출생의 비밀을 준석이에게 말한 겁니다. 엄마, 저 새끼 그냥 호적에서 파버려. 너 그게 형한테 무슨 버릇이야? 너 정말 엄마 속상하게 할 거야? 엄마의 말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엄마 친아들이잖아. 친아들인 내가 저 새끼 싫다고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어쩐지 하나도 안 닮았는데 쌍둥이? 엄마한테 실망한 건 오히려 나야. 나라고. 저런 더러운 놈을 형제라고 생각해야 해? 난 너희 똑같이 키우려고 했어. 누가 우선이 아니라. 그니까 왜 똑같이 키우냐고. 내가 우선이어야지. 그게 오히려 역차별이야. 불쌍하다고 더 그래? 다방 여자 딸이라서 더 마음이 쓰였어? 입 닫아. 앞으로 그런 말 또 꺼내면 엄마 정말 화낼 거야. 시어머니가 홧김에 버려놓은 짓 때문에 저는 매일 가시밭길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중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도 없었으니까요. 뒤늦게 알게 된 것은 학교에서 준석이가 형석이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시골 구석의 학교라곤 딱 하나였는데 다방 출신 친엄마가 있다는 소문까지 퍼뜨렸다고 하더군요. 그때가 아이들이 막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때였는데 형석이는 그 일로 아예 집을 나가버렸죠. 경찰에 가출로 신고를 하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지만 그 아이의 행적을 찾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이를 찾는 과정에서 저와 작은 아이의 사이도 틀어지게 됐죠. 도대체 왜 그랬어? 왜? 짜증나서 그랬다. 엄마가 이러니까 더 싫어. 그 새끼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었어. 왜? 제가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벌 받는다는 말을 하며 작은 애를 설득하려고 하자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어디서 눈물바람이야? 눈물 흘릴 일도 썩어 자빠졌다. 우리 준석이한테 뭐? 벌을 받는다고?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우리 집 장손한테 설교야 감히. 어머님,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가르쳐야죠. 어머님 때문에 애가 갈수록 버릇이 없고 친구들한테도 함부로 하잖아요. 그럼 혼내셔야죠. 혼? 뭐가 혼날 짓인데? 잘한 건 칭찬을 해야지. 걔는 제자리 찾아간 거야. 애초에 이 집구석에 걔 자리는 없었어. 그러게 내가 말 안 했니? 우리 준석이한테 더 잘하라고. 친엄마라는 게 어디서 주워온 애한테 정을 붙이더니 아주 정신을 놨구나. 적당히 하고 그만 잊어. 차라리 잘 됐지. 지발로 기어 나가줬으니. 난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날 것 같다. 집이 이제야 평안해. 이제야 혼자 방을 쓰게 되었다며 형석이 물건을 다 버리려는 작은 애와 곁에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전 혼자 속을 끓여야 했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준석인 대학교에 입학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돈 달라고 연락이 종종 오는 게 전부였고요. 다행인 것은 그 무렵에 큰아들에게도 편지가 도착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말수가 없었던 것처럼 편지도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말라라는 내용이 전부였지만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그러다가 다시 만나게 된 건 아들이 28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갔을 때 아들의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새끼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당시 아들은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프레스 기계에서 납작한 철근을 넣어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이었죠. 이야기만 들으면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라 위험도가 낮아 보이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사고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달려 있었는데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는 이유로 그걸 끄고 작업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제가 걱정할까봐 애써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보상도 해준다고 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대. 새끼손가락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아예 잘린 경우가 많은데 난 운이 좋았지. 샤샥 피했다니까? 검지나 중지가 아니라 더 다행이지. 새끼손가락 뭐 쓸 데 있어? 난 약속만 못하겠네. 그치 엄마? 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진짜 미쳤. 당장 고소하자. 엄마가 다 지원해 줄게. 고소하고 소송하고 해도 똑같아. 나 진짜 괜찮아. 그만 울어. 미안하다 엄마가. 엄마가 못나서 널 이렇게 만들고 내가 진작에 그만두게 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제가 힘들까봐 평소엔 하지도 않을 농담까지 하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저는 주변을 돌아봤고 그때 며느리를 처음 만나게 됐죠. 싹싹하고 예의도 바른 그 아이와 아들은 오랜 기간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두 사람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실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5천만 원을 보탰죠.
턱없이 작은 금액이긴 했기에 종종 돈이 생길 때마다 입금해줬고 또 밭에서 재배한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걸 골라 택배로 보내기도 했고요.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작은 아들에게 소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나 돈에 관해서는 더더욱 말이죠. 형석이가 결혼하고 반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작은 애가 절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 쓸모없는 땅 일단 팔자니까? 나 사업해야 한다고. 팔리지도 않고 살 사람도 없는 땅을 팔아서 뭐해? 그럼 어쩌라고? 뭐 난 결혼 안 해? 형석이 그 새낀 결혼했다며? 엄마가 돈도 못했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걔 친구가 내 친구야. 그 새끼 동창이 내 동창이고. 그래서 다 알아. 그 새끼한테 줄 돈은 있고 나한텐 못 주겠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한텐 더 해줬잖아. 할머니 사망보험금도 너 필요하다고 해서 줬고 저번에 돈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엄마가 2천 해줬고 오히려 형석이한텐 더 못했지. 너는 매달 매번 용돈 달라고 했으면서 어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난 친아들이잖아. 그 새끼는 남이지. 아빠가 죽었으면 엄마랑 뭐 연관 있긴 해? 엄마도 정신 차려. 검은 머리 짐승 걷었다가 피눈물 흘리지 말고. 뭐가 더 중요한지 알라고. 그래도 이 땅은 안 돼.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남은 거고 농사꾼이 땅 파먹고 사는데 그 땅이 없으면 엄마는 어찌 살라는 거야. 이건 안 된다. 엄마라면 자식 위해서 희생해야지. 그리고 내가 사업해서 성공하면 엄마 쌩까겠어? 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영철이 알지? 걔 삼촌이 엄마 땅 사주겠대. 엄마가 샀던 금액의 2배는 주겠다고 했고. 2배야. 2번은 없을 기회라니까. 제발 그거면 적어도 6천은 나올 거 아니야. 어? 나도 결혼하려면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 어? 아들은 며칠 내내 제 옆에서 억지를 피우더군요. 하지만 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하고 악착같이 살면서 겨우 마련한 제 땅이었어요. 개간조차 되지 않은 땅을 사서 뭔가를 키울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것에만 무려 3년이 걸렸죠. 혼자서 돌을 나르고 땅을 뒤집고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그 땅을 저는 절대로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도 이를 갈면서 떠났고 2번 다신 절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때 아들의 원망어린 눈빛 때문에 며칠 내내 고민을 했고 끝내 팔겠다는 결심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한동안 동네가 어수선하다 했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뛰어들어왔죠. 형석 엄마, 우리 동네 지금 난리 났어. 네? 무슨 난리요? 저번에 모르는 사람들도 보이던데 뭐 누가 실종이라도 된 건가? 그게 아니라 여기 재개발 들어간다고 뭐 고속도로인지 뭔지 깔린다고 무슨 보상금이 나온다고 난리라고. 형석 엄마도 가서 알아봐. 우리 부자 됐다고. 재개발이요? 그럼 제 땅은 땅이 문제야? 괜한 걸로 고집 피우지 마. 이제 형석 엄마 나이도 생각해야지. 무릎도 고장나 허리도 안 좋아. 근데 언제까지 땅 파먹고 살아? 편안하게 노후 보낼 생각만 해. 얼마 안 가서 진짜로 감정평가사라는 사람이 나와 제 땅과 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산정된 금액은 무려 15억하고도 3천만 원이 약간 넘었죠. 그런데 그 소문이 퍼졌는지 어떻게 알고 작은 애가 저희 집에 들이닥치더군요. 이런 영철이 개새끼가 2배? 2배? 아는 놈이 더 무섭다고 하더니 망할 놈이 사기를 쳐서 우리 땅을 날로 먹으려고 들어? 욕을 왜 해? 그럼 내가 욕 안 하게 생겼어? 우리 땅 산다고 작년에 그렇게 꼬드긴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 영철이 삼철이 건설 관련 일 하는 사람이니 다 알고 사겠다고 한 게 뻔한 거 아니야? 겨우 6천에 홀랑 줬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 사기꾼 새끼. 내가 가서 묵사발을 만들어버릴까? 됐어. 몰랐을 수 있지. 어쨌든 보상금은 언제 나오는데? 무슨 감정평가사 왔다 갔다며? 대충 15억인가 산정은 됐는데 합의서 보낸다고 그러더라. 무조건 예스! 오케이라고 해! 15억이라며! 저는 눈이 거의 뒤집힌 작은 애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잘 모르겠다.
뭘 몰라? 설마 안 팔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어차피 강제 집행이야. 안 간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하잖아. 다른 집은 이사 준비하고 난리던데. 제발 좀 미련하게 굴지 마. 땅 파먹고 사는 건 지렁이 난 짓이지. 사람이면 좀 사람답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어찌 보면 나도 정당한 몫이 있어. 법적인 권리 그거 있다고. 뭐? 내가 죽기라도 했어? 무슨 권리? 엄마 땅이야. 몰라서 그래? 그래 그건 인정해. 아빠는 여자에 미쳐서 집안은 안 돌봤고 할머니도 엄마 등골 뽑아서 살았으니까. 근데 이 집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할머니 죽은 그 시점에 내 몫인 건 당연하고 내가 엄마 여기서 공짜로 살게 해준 거랑 다름없지. 나도 양심이 있어. 더 달라는 거 아니잖아. 엄마 공평한 거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딱 3등분해서 달라고. 5억. 춘석이 너 정말 돈만 보이니? 돈만 보여. 안 줘? 그럼 소송할 거야. 못할 것 같아? 춘석아 도대체 왜 그래? 나 엄마 아들이야. 그것도 아까워서 그래? 내가 그 다방 아들보다 뒷전인 건 뭐 그래 평생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뭐 불쌍한 놈 걷어줬다 쳐. 근데 땅보다 돈보단 친아들이 우선이어야지. 엄마도 그따위로 살지 마. 바로 합의하고 계약해서 돈 받아.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건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아팠죠.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싶어서 알겠다고 말은 했죠. 그렇게 보상협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니 바로 거금이 입금됐고 아들이 주장하는 자신의 몫인 5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도 이사를 갈 곳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문제는 짐을 싸다가 고질병이었던 허리를 크게 다쳤다는 거였죠. 다행히 동네 주민이 절 발견해서 병원에 바로 가긴 했지만 수술까지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저를 돌보겠다고 나선 건 다름 아닌 큰아들이었고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셔. 아니야 괜찮다. 여기서도 수술 되는데. 여기 시골이야. 병원이 커봤자 거기서 거기고. 난 여기 의사 못 믿어. 그러니까 가자. 제대로 검사도 하고 실력 있는 의사들 있는 곳으로 알아봐서 수술해. 나이가 있어서 수술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서 그래. 무조건 내 말대로 해줘. 병원이라고 해도 너희 집 근처로 가면 며느리도 불편해할 거고 괜히 신경 쓰이게 하기 싫어. 엄마 여기서 수술해도 상관없어. 이웃들도 가끔 올 거고 간병 있으면 되니까. 아니 무조건 가. 무조건. 형석이가 그렇게 고집을 피울 아이가 아니었는데 병원에서도 난동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전 그 아이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솔직히 초반엔 병원에만 있었으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간병인도 따로 고용했고 불편한 것도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를 3달이나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형석이의 신혼집으로 가게 된 거고요. 그냥 함께 있을 때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막상 제가 신세를 지게 되니 눈치가 보이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한 번도 못 내려갔는데 많이 서운하셨죠? 이제 저만 믿으세요. 제가 통화하는 것도 직접 도울 거예요. 물론 집이 좀 작아서 불편하시긴 할 텐데 안방 싹 비워놨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 내가 좀 도움아. 그리고 안방은 괜찮은데. 아니요. 그간 저희한테 잘해주셨잖아요. 철되면 과일에 신선한 야채에 용돈도 주기적으로 챙겨주시고. 이젠 저희가 해야죠. 안방에 머무르셔야 제 마음도 편하고요. 여기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초반엔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지만 내심 싫지는 않더군요. 하루 종일 종달새 마냥 지저귀는 게 귀엽기도 했고 딸을 가지면 이런 기분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더라고요.
두 사람이 사는 곳은 저희 시골집보다는 나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살기엔 확실히 좁고 많이 불편했으니까 말이죠. 더구나 아들 혼자 외벌이로 일을 하니 형편도 어렵다는 게 눈에 보였던 겁니다. 특히나 며느리는 아주 소박하게 이를 데 없었고요. 하루는 거실에서 뭔가를 하기에 봤더니 양말이며 속옷을 꿰매고 있었죠. 이게 뭐니? 거의 누더기처럼. 너 이런 걸 입어? 왜요? 형석 씨한텐 이런 거 안 입혀요. 제 옷만요. 아니 형석이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래. 속옷이랑 양말을 꿰매서. 아유 요즘 사람들 중에 누가 그래? 내가 사줄까? 아니지. 내가 고르는 눈이 없으니 돈 줄 테니까 사 입을래? 아니요. 조금만 아끼면 되는 거고 저 때문에 형석 씨가 고생이죠. 손도 그렇게 됐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배달도 하고 속이 좀 상해요. 이 집도 조만간 비워져야 하는데 계약금도 그렇고 남의 집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보상금으로 받은 돈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돈을 주곤 했지만 며느린 자신에겐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비닐봉지처럼 늘어진 오래된 가방 하나 메고 낡은 신발 신고 그렇게 다녔죠. 오로지 저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만 아낌없이 돈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큰아들 내외를 돕기로 마음을 먹었죠. 준석이 이미 5억을 받아갔으니 형석이에게도 빨리 정리해서 주려고 했던 겁니다. 갑자기 디스크가 터지지 않았다면 어차피 주려고 했던 거였으니 그렇게 돈을 넘겨줬죠. 증여세 문제는 준석이에게 넘겨줄 때 한번 겪어봐서 크게 당황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큰애는 선뜻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런 건 끝까지 쥐고 있어야지. 나 필요 없어.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보상금이 나온 거라니까. 그게 뭐든. 나이 들면 돈이 한두 푼 들어. 그리고 우리 그렇게 안 어려워. 엄마, 당장 그 시골집도 비워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래서 허리 다친 거구나. 엄마가 갑자기 무슨 이삿짐을 싼다. 이상하긴 했어. 그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겼는데. 엄마도 돈 있어. 남은 돈으로 구해서 살면 되지. 이사도 사람 부를게. 됐지? 엄마도 여우 같은 면이 있어서 나 살 길은 다 마련되어 있어. 요즘에 자식들한테 다 넘기지 말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해주니까. 설마 그냥 다 줬겠니? 그걸로 이사가서 돈 보태서 집을 사든가. 서울은 불가능해도 경기도 외곽이나 인천은 가능하지 않을까? 형석이는 속상한지 눈물을 참고 있는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참에 그냥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고 이 사람도 걱정 많이 할 텐데 이사할 집을 좀 넓혀가면 그만이니까요. 아니야, 무슨. 난 여기 연고도 없고 외로워 싫어. 친구 있는 곳으로 갈래. 어차피 그분들도 보상금 받고 다 여기저기 흩어질 텐데 아시면서 괜히 미안해서 그러는 거 저희 다 알거든요. 눈치 보지 마세요. 제가 원해요. 이 사람도 당연히 좋아할 거고. 네? 아우 얘가 왜 그래 갑자기. 이제 나이 생각하셔야죠. 허리가 고치면 싹 나아요? 조심하셔야 한다고요.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좋은데 진심으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니까 받아주세요. 당연히 저는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부담이 되기 싫었고 저 역시 혼자 사는 게 편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형석이가 어느 날 술을 한 잔 먹고 들어와 그러더군요.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거절해? 그래서 나랑 살기 싫은 거야?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화를 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를 그렇게밖에 안 봤어? 어쩜 그런 말을 해? 그럼 허락해. 나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살자고. 안 사람도 좋다잖아. 엄마, 난 엄마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은혜 갖고 싶어서 그래. 울면서 사정하는 아들을 저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지만 함께 살자고 허락을 했죠. 그렇게 우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일을 하는 큰아이 대신에 며느리와 저만 집을 보러 다녔는데 괜찮다고 생각한 집은 역시 값이 비싸더군요.
가격이 정말 치사하지 않아요? 1억만 더 주면 이 정도, 2억만 더 하면 이 정도.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치사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뭔가 억울한 거 있죠. 그래, 뭐 집도 장사하는 곳이니 가격이 그럴 수밖에 없지. 혹 돈이 모자라 그래? 대출 받고 하면 모자란 건 아닌데 어차피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것 어머님 돈도 보태면 어떨까 해서요. 이제 다시는 시골 내려갈 일도 없을 거고 평생 저희가 모시고 사는 거니까. 그래? 그럼 형석이한테 말을 해서 내가 돈을 내면 계약할 때 내가 입금하거나. 아우 그이가요? 절대 안 된다고 하죠. 그때 5억 줬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안 받겠다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일단 어머님이 현금으로 주는 건 어때요? 제가 받아서 조금씩 티 안 나게 넣을게요. 당연히 형석 씨 얘긴 비밀로 하고요. 그럼 증여세도 안 내도 될지 모르니까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지 않아요? 네? 그래? 그럼 알겠다. 제게 안겨서 고맙다고 거듭 말하던 그때를 저는 단칸방에 앉아서 떠올렸습니다. 그게 겨우 3년 전이었고요.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서 준 돈에 증거가 있을 리는 없었고 아들의 집은 고스란히 며느리의 명의로 넘어가는 것은 자명했죠.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작은 아들 준석이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차갑더군요. 내가 그랬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엄마가 나한테 그럴 말할 자격 있어? 형석이 그 새끼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땐 좋아서 입이 찢어졌으면서 그러게 나한테 돈을 다 줬어야지. 그 새끼한테 왜 돈을 줬어? 난 모르겠고 엄마 알아서 살아. 준석아 그래도 네 형이야. 지금 네 형수가 모든 돈을 다 차지한 거고. 그니까 엄마가 자기 발등 찍은 거라고. 됐고 우리 여기까지 하자.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넌 어쩜 매번 인연을 끊겠다고 말을 해? 그럼 내가 여기서 뭐래? 뭐 형수 찾아가서 돈 달라고 엎어? 뭐 칼 들고 협박이라도 해? 엄마도 그냥 포기해. 변호사 만나고 해봤자 답 안 나와. 차용증이라도 썼어야지. 엄마도 나 대신 형을 택했으니 나도 엄마 이제 그만 버릴래. 평생 죽은 형 끼고 그렇게 살아. 앞으로 2번 다신 연락 마. 큰아들 죽고 믿었던 며느리에게 집을 빼앗겼고 작은 아들에게는 절연까지 당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정말 혀라도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단칸방으로 이사할 때 들고 온 아들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래된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이게 뭐지? 뭘 이렇게 꽁꽁 싸뒀지? 박스 안에 또 다른 박스, 또 박스로 쌓인 상자였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까니 무려 8개의 박스가 나오더군요. 그렇게 내용물을 확인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엔 아들의 사원증, 통장, 카드 내역, 보험, 짜잘한 영수증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도 처음 보는 차용증이 적혀 있었죠. 바로 제게서 5억을 빌렸다는 차용증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언제 가져갔는지도 모를 제 도장도 떡하니 찍혀 있었고요. 하지만 그보다 놀라운 건 아들의 유언장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쓴 것이라 그런지 감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혹여나 자신이 사고로 죽거나 질병으로 죽게 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어머니인 저에게 준다는 내용이었고 그곳에 이런 글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죠. 사망 후 아내가 어머니를 5년 동안 모신다면 자신이 번 돈의 일부와 사망보험금은 아내에게 주고 싶다라고요. 모든 것을 공증받았다는 내용이 첨부돼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 역시도 제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에그머니나 이게 도대체 뭐야? 마치 돈뭉지처럼 고무줄로 꽁꽁 쌓여있는 것을 푸는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속의 인물은 며느리 그리고 작은 아들 준석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다고?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건 도대체 뭐지? 언뜻 보기에도 둘은 단순히 아는 사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모든 게 다 생생하게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손발이 덜덜 떨렸고 머리는 어지러웠지만 저는 그 수많은 종이를 뒤졌고 이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게 됐죠. 바로 아들의 일기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된 그 일기에는 아내의 외도를 언제 알았고 상대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는 것까지 모두 적혀 있었어요. 준석이가 내 아내에게 일부러 접근한 거겠지? 이유는? 나에 대한 증오? 복수? 또 다음 장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잘한다. 난 그걸 보면서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준석이와의 관계는 정리하지 않는 게 수상하다. 어쩌면 돈 때문일지도? 그래서 난 미리 대비를 해두기로 했다. 증거를 찾아서 모두 모아야겠다. 아들은 일기를 쓰게 된 것도 모두 증거가 된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다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짧게라도 글을 작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차용증과 각종 영수증 역시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만들어둔 것 같았죠. 가령 지금처럼 며느리가 저를 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모든 걸 알게 되자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시에 복수를 다짐하고 아들의 유품에서 발견한 변호사 명함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역시도 아들의 상황을 알고 있더군요. 이 경우엔 아들의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회수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현금을 며느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차용증도 없이 말이죠. 이 부분은 아드님께 못 들었는데 아들이 안 받을 게 확실해서 몰래 하자고 했거든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하지만 그땐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며느리도 증거가 없다며 발뺌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수를 쓰는 거죠. 걱정 마세요. 은행도 바보가 아니고 세금 관련해선 못 찾아내는 건 더더욱 없습니다. 돈에는 움직임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으로 증여를 했다고 증거가 없다? 그건 너무 단순하네요. 적당히 어르신 속이려 두 사람이 작당한 게 보이네요. 제 의뢰인 대신 괘씸해서라도 싹 다 털어서 돈 돌려받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변호사는 제 아들의 유언장 공증까지 직접 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아들이 이혼을 생각했던 것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말하지 않아도 모든 법적인 부분을 해결해줬죠. 일단 아파트를 파는 걸 막기 위해서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조치가 들어오자 가장 먼저 준석이가 연락이 오더군요. 엄마, 형 아파트 못 팔게 막았다는 거 소식 들었어. 도대체 뭐야? 그리고 보험금 지급은 왜 거절된 건데? 형수가 엄마 고소한다고 난리야. 아까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데. 함부로 그랬다가 엄마 벌금 폭탄 맞아. 무고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서 그래? 당장 취소해. 어? 무고? 날 얼마나 멍청하게 보면 그런 말을 하니? 그리고 아까 소식을 들어? 너 며느리랑 만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참 못났다. 그리고 내가 왜 네 엄마야? 나랑 연 끊었잖니?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뭔가 오해한 모양인데. 나도 더는 볼 일 없다. 며느리한테 전해. 그 집에서 나가라고. 아니 내 집에서 나가라고. 몇 달 걸리지 않아서 저는 그 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재산 분할의 권한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앞서서 제게서 받아간 돈 때문에 돈을 더 토해내야 했고요. 그런 상황이니 준석이와 며느린 제 앞에서 싹싹 빌기 시작했죠. 눈물 콧물 흘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말입니다. 들어보니 준석인 제게서 가져간 돈을 다 날린 뒤에 일부러 며느리에게 접근했다 하더군요. 며느리도 제가 보상금을 받았다는 걸 미리 알았고 그래서 제게 잘했던 거였던 겁니다. 심지어 제가 돈을 받아내려고 가난한 척 소박한 척 굴었던 것도 싹 다 연기였다고 했죠. 이건 두 사람이 서로 제 앞에서 싸워서 알게 된 거였고요. 어머님, 저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먼저 접근했고 아시잖아요. 형석 씨 손가락 없는 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멀쩡한 직업 가진 사람이 끌렸고,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저 죽어요. 피 때문에 압류도 들어오고. 그 압류는 누가 걸었겠니? 내가 걸었어. 제발 풀어주세요. 저도 속았어요. 사업 망했다는 것도 감쪽같이 몰랐고 같이 살자고 먼저 접근했다고요. 어머님 아들이 제 인생 망쳤다니까요. 그때 작은 애가 며느리를 거의 밀어내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죠. 엄마, 저 여잔 필요 없어. 나 엄마 친아들이잖아. 나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올랐어. 그래서 그랬다고. 내가 형 죽인 것도 아닌데 나한테까지 이럴 필요 있어? 이 여자만 도려내면 되잖아. 버릴게. 그리고 이번만 도와주면 나 엄마 모시고 살 거야. 많은 거 안 바랄게. 그냥 형 보험금 있지? 그것만 줘. 급한 불만 끄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갈게. 가면 되잖아. 두 사람은 이내 다시 제 앞에서 다퉜고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단칸방에 홀로 앉아 매일 형석이 일기장 보면서 너희한테 복수하려고 이를 갈았어. 머리채를 뜯어줄까 아님 뺨을 갈겨줄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죽여버릴까.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몸을 떨었고 일을 얼마나 갈았는지 몰라. 근데 돈이 최고였네.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내 손 더럽힐 필요도 없었어.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두 사람이 다 지옥에 있는 것처럼 그리 살길 바란마.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엄마! 혹시나 기대하지 마. 재산 한 푼 안 남기고 죽을 거니까. 남은 건 사회에 환원할 거고. 엄마, 이건 아니지. 이럴 수 없어. 난 엄마 친아들인데. 넌 수십 번 날 버려도 되고 난 그러면 안 되니? 나도 네 엄마 그만 날란다. 몸 잘 챙겨라. 저는 그렇게 두 아이를 그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하도 찾아오는 통에 결국 그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야 했지만 말이죠. 그게 벌써 1년 전 일이네요. 저 때문에 제 아내의 불륜에도 끙끙 홀로 앓았을 큰아이, 제 선택으로 인해 삐뚤게 자라버린 작은아이까지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로 좋은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다시 돌린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비록 제 자식이 아니었지만 형석이를 키우는 내내 행복했으니까 말이죠.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꼭 제 진짜 아들로 태어나길 마지막으로 기도해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봉사하고 남을 도우며 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